체역학에서는 외부로부터 어떤 작용을 받았을 때 내부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구하는 데에 집중을 합니다. 이 고체역학 과목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외부 작용들을 접하게 될 테지만 결국 이들로 인해 내부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결과적으로 노멀 스트레스 아니면 쉬어링 스트레스 둘 중 하나입니다. 챕터 2에서 나온 노멀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F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거나 누름으로써 형성되었었고, 외부에서의 힘 F와 내부의 노멀 스트레스 시그마 간의 관계를 시그마는 F 오버 A라는 공식으로 표현해 냈었죠. 또 챕터 2에서 나온 시어링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F만큼의 힘으로 단면과 평행하게 쓸어내림으로써 형성되었었고, 외부에서의 힘 F와 내부의 시어링 스트레스 평균값 타우 에버리지 간의 관계를 타우 에버리지는 F 오버 A라는 공식으로 표현해 냈었고요. 챕터 3에서 다룰 새로운 외부 작용도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이 내부의 시어링 스트레스를 형성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때 해당되는 외부로부터의 작용은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구조체를 잡고 돌리려는 토크 T입니다. 이번에는 토크 T와 내부의 시어링 스트레스 타우 간의 관계식이 무엇인지를 직접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접해왔던 F 오버 A보다 공식이 딱 한두 글자 정도만 더 깁니다. 일단 그림의 위쪽을 보게 되면 단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DF가 작용하고 있죠. 폴스를 에어리아로 나누면 그냥 그게 스트레스니까 위 그림에서 표시되어 있는 힘의 방향으로 미루어 볼 때 단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작용하게 될 거고, 이때 단면과 평행한 방향으로의 스트레스는 곧 시어링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토크는 힘의 크기 그리고 축으로부터의 거리를 곱하면 그 토크의 크기를 계산해낼 수 있죠. 그렇다면 위 그림과 같이 잘려있는 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DF의 각 힘으로부터 축까지의 거리인 로우를 곱해서 모두 더해주면 토크 T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면적분에 해당하죠. 식을 작성해보면 토크 T는 인테그랄 로 DF가 됩니다. 또한 아까 언급했듯이 여기 force는 에어리아와 스트레스의 곱이고, 이 경우에서는 구체적으로 쉬어링 스트레스니까 df는 타우 곱하기 da라는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내부의 식을 정리하면 로 타우 da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다음으로 진행하려면 적어도 식이 공통된 변수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과 같이 로우, 타우, 그리고 A가 모두 따로 놀고 있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죠. 그래서 이 타우가 로우에 대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계를 도출해서 함수식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처음 그림과 똑같은 형태의 한 원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로 길이는 L이고 단면의 반지름은 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스로틀 잡고 돌리듯이 저 원통을 돌려버리는 거죠. 방향은 반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원통의 왼쪽 끝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원통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회전한 중심각의 크기는 파이라고 두고 중심으로부터 C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쉬어 스트레인 크기는 감마 오브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빗금친 부분의 길이를 이용해서 한 등식을 작성할 겁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형성되는 직각 삼각형을 활용해서 빗금친 부분의 길이가 L 곱하기 탄젠트 감마 오브 C라고 적어줄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오른쪽의 부채꼴 모양을 활용해서 똑같은 빗금친 부분의 길이가 C 곱하기 파이라고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충 탄젠트 감마와 근사한다는 것을 활용해 줄 수 있습니다. 감마가 매우 작을 때 사인 x가 x와 같다는 식으로 같이 활용해 줄 수 있는 편리한 가정이죠. 그러면 L 감마 오브 C는 C 곱하기 파이라는 식의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타우는 G 곱하기 감마라는 공식까지 적용해서 마무리해주면
우리는 축으로부터 C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시어링 스트레스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L 곱하기 타우 C 오버 G는 C 곱하기 파이이고 타우 오브 C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소를 우변으로 옮겨주면 타우 오브 C는 C 파이 G 오버 L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본래 목표는 중심으로부터 C만큼 떨어진 곳에서만 타우 값을 구하려던 게 아니라 0부터 C까지 모든 위치에서의 타우 값을 로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 보려는 것이었잖아요. 하지만 다행히 조금만 생각해보면 0부터 C 사이에서의 타우 값을 구하는 과정도 방금의 과정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겉의 레이어들을 조금씩 벗겨가면서 분석해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반지름이 C였던 때와 똑같이 반지름이 로우인 원통에 대해 정확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식을 작성하면 되는 일입니다. 실린더의 반지름 길이는 C 대신 그냥 로우로 바뀌었을 뿐이고 시어링 스트레스 타우의 경우 타우 오브 C 대신 타우 오브 로우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동일하게 이 부분을 활용해서 똑같이 등식을 작성해보면 L 곱하기 탄젠트 감마 오브 로우 이퀄 로우 곱하기 파이라고 식을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똑같이 탄젠트에 대한 근사를 적용하면 L 곱하기 감마 오브 로우가 로우 곱하기 파이와 같다는 식을 얻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타우는 G 곱하기 감마라는 식을 적용해 주면 L 타우 오브 로우 오버 G는 로우 곱하기 파이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우 오브 로우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타우 오브 로우는 로우 곱하기 파이 곱하기 G 오버 L이라는 함수를 얻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로우에 대한 타우의 함수식을 얻어냈습니다. 검산할 겸 한번 로우 자리에 C를 대입해 볼까요? 타우 오브 C는 C 곱하기 파이 곱하기 G 오버 L이라는 식의 형태가 나오는데 이전 슬라이드에서 구했던 C에서의 타우 값과 동일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식을 보면 하나 알 수 있는 행복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시어링 스트레스 타우의 크기가 축으로부터의 거리인 로우와 정비례 관계라는 것입니다. 로우가 0일 때는 타우가 0이 되어 최소값을 가지고 로우가 C일 때는 타우가 최대가 되겠네요. 이 정비례 관계를 따로 식으로 다시 설명해 보면 타우 오브 로우는 타우가 최대가 되는 맥시멈 값에 로우 오버 C를 곱하면 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타우 M은 타우 오브 C와 값이 같죠. 그러면 타우 오브 로우가 타우 M 곱하기 로우 오버 C라는 식을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이전에 외부로부터의 토크 T는 인테그랄 로우 df인데 이때 df는 쉬어링 스트레스 타우 곱하기 da와 같으므로 식은 다시 로우 곱하기 타우 곱하기 da가 되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방금 유도한 공식을 적용시켜 보면 로우 곱하기 타우 m 곱하기 로우 오버 c da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이때 타우 m과 c는 상수에 해당하므로 인테그랄의 바깥으로 꺼내놓을 수가 있고 인테그랄 안에는 로의 제곱 그리고 da만이 남게 되는데 이 뒷부분은 세컨드 폴라 모멘트 오브 에어리와 J와 같습니다. 일반 물리학에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회전관성을 배우면서 접하게 되는 식이죠. 관련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first moment of area는 면적과 거리를 곱해서 구합니다. 질량 중심이나 센트로이드를 계산할 때 자주 활용했고요. 경험상 그냥 대문자 m을 써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면적분하는 상황에서는 mx, 즉 x축을 기준으로 도형을 분석하는 경우에 인테그랄 y 곱하기 da로 계산해주고 my, 즉 y축을 기준으로 도형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인테그랄 x 곱하기 da로 계산해줍니다. 길이 한 번, 넓이 한 번이 곱해졌으므로 사용하는 단위는 미터 큐브입니다. 세컨드 모멘트 오브 에어리아, 이것은 면적과
거리의 제곱을 곱해서 구합니다.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로 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어떤 물체를 회전하는 경우에서의 회전 관성을 구할 때 썼을 겁니다. 대문자 i를 써서 표현했던 것 같네요. 면적분하는 상황에서는 ix, x축을 기준으로 도형을 회전시키는 경우에는 인테그랄 y제곱 곱하기 da로 계산해주고 iy, y축을 기준으로 도형을 회전시키는 경우 인테그랄 x제곱 곱하기 da로 계산해줍니다. 길이 2번, 넓이 1번이 곱해졌으므로 사용하는 단위는 미터의 4제곱입니다. 지금의 경우는 x축이나 y축을 기준으로 물체를 회전하는 경우에 대해 계산한 식이죠. 하지만 축이 도형의 중심을 이런 식으로 꿰뚫고 이렇게 회전한다면 방금과 같이 카르테시안이 아니라 폴라 체계로 접근해서 계산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컨드 폴라 모멘트 오브 에어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역시 면적과 거리 제곱을 곱해서 구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x축이나 y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축이 되는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대입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문자 j 를 써서 표현합니다. 면적분하는 상황에서는 인테그랄 r제곱 곱하기 da로 계산해줍니다. 길이 2번, 넓이 1번이 곱해졌으므로 단위는 미터의 4제곱입니다. 이때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동일하므로 식을 인테그랄 x제곱 더하기 y제곱 dA 이렇게도 작성해 줄 수 있는데 이는 곧 방금 설명한 세컨드 모멘트의 내용에 의해 iy 더하기 ix이기에 우리는 j가 iy와 ix의 합과 같다는 관계식 역시 얻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원의 세컨드 폴라 모멘트와 세컨드 모멘트를 계산해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일단 원의 세컨드 폴라 모멘트 오브 에어리아를 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죠. J는 인테그랄 r제곱 da인데 원의 경우 면적 a는 파이 r 제곱과 같으므로 da는 2파이 r dr과 같습니다. 이를 식에 적용하면 r제곱 곱하기 2파이 r dr을 r이 0일 때부터 c일 때까지 적분해주면 된다는 말이 됩니다. 적분 결과까지 이어서 써보면 2파이 곱하기 4분의 r 4제곱을 r에 0과 c를 대입해주면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2분의 파이 c 4제곱이 됩니다. 왼쪽의 식에도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근데 세컨드 모멘트 오브 에어리아를 구하는 것은 살짝 복잡해집니다. 우선 ix와 iy를 비교해 보았을 때 모두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축이므로 ix와 iy의 값은 원의 대칭성에 의해 그 식이 서로 같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ix를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ix는 정의상 인테그랄 y제곱 곱하기 da인데 우리는 이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서브스티튜션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일단 x를 r 코사인 세타로 치환하고 y를 r 사인 세타로 치환한 뒤에 dx, dy를 dr, d 세타로 바꾸기 위해서 계산 과정을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dx, dy는 r 곱하기 dr, d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적분을 해보면 인테그랄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r은 0부터 c까지이고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r, dr, d 세타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우선 이 부분을 계산하려면 4분의 r 4제곱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에 R0, R은 C를 대입해줘서 계산해주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4분의 C 4제곱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타에 대해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4분의 C 4제곱 곱하기 2분의 2파이, 즉 4분의 파이 C 4제곱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 값은 IX와 IY 모두 동일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전에 언급했던 J는 IX와 IY의 합과 동일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활용을 했다면 IX와 IY의 값이 모두 동일한데 J의 값이 2분의 파이 C 4제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IX와 IY의 값이 모두 4분의 파이 C의 4제곱이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직사각형의 세컨드 모멘트와 세컨드 폴라 모멘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사각형의 세컨드 모멘트 IX와 IY 값은 이번에는 그 두 값이 서로 같다고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X축을 기준으로 할 때와 Y축을 기준으로 할 때를 각각 따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IX, 즉 인테그랄 Y제곱 dA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축을 기준으로 할 때 이때의 dA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 da는 b 곱하기 dy라고 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h 오버 2부터 플러스 h 오버 2까지 y제곱 곱하기 b dy를 적분해 주면 된다는 소리이고, 계산을 더 진행해 보면 3분의 b y 세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계산을 더 이어가면 3분의 b 곱하기 2의 h 세제곱 오버 8이 되고, 결과적으로 12분의 1 bh 큐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IY의 경우는 인테그랄 x제곱 곱하기 da이고, 이것 역시 y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da는 이러한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이때 da식은 h 곱하기 dx로 대체해서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b 오버 2부터 플러스 b 오버 2까지 x제곱 곱하기 h dx를 적분해 주면 된다는 소리이고, 계산을 이어가 보면 3분의 h x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어서 계산해 보면 3분의 h 곱하기 2 b 큐브 오버 8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12분의 1 hb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컨드 폴라 모멘트를 계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직접 J를 바로 계산하는 대신 처음부터 J는 IX 더하기 IY와 같다는 관계식을 활용해서 계산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X 값과 IY 값은 방금 구한 이 값을 대입해 주면 되므로 결과적으로 12분의 1 BH 괄호 열고 H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전에 t는 인테그랄 로 타우 m 로 c dA 이렇게 적었고, 타우 m과 c를 바깥으로 꺼내주면 뒤에는 로 제곱 da만 남았는데, 이것은 세컨드 폴라 모멘트 에어리아 j이므로 t는 타우 m 오버 c 곱하기 j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우 m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타우 m은 t, c 오버 j가 되는데, 타우 로우는 타우 m 곱하기 로우 오버 c라는 관계식을 다시 한번 적용시켜주면 타우 로우는 t, c 오버 j 곱하기 로우 오버 c, 즉 t 로우 오버 j라는 관계식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로부터의 토크 T와 이로 인해 내부에 형성되는 시어링 스트레스 타우 간의 관계식입니다. 시그마는 P 오버 A 공식보다 딱 한 글자 정도 더 긴 정도이니 괜찮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는 타우 M 오버 C 곱하기 J이고, 타우 M은 T 곱하기 C 오버 J인데, 타우 로우는 T 곱하기 로우 오버 J입니다.
그리고 위 그림처럼 중간에 빈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다 할지라도 똑같이 외부 토크의 축으로부터 거리에 정비례하다는 것을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도형의 형태가 달라짐에 따른 쉬어링 스트레스의 차이는 우리가 세컨드 폴라 모멘트 오브 에어리아 J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반영이 될 거니까 우리는 불필요하게 너무 깊은 고민을 하진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도형의 중간에 비어있는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쉬어링 스트레스의 크기는 중심 엑시스로부터의 거리에 여전히 정비례합니다. 외부 토크 T와 내부 쉬어링 스트레스 타우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다양한 평면을 기준으로 하는 스트레스 분석과 더불어 덕타일 매터리얼과 브리틀 매터리얼이 토션에 어떻게 다른 반응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어 봅시다. 이전에 덕타일 매터리얼의 경우 쉬어링 스트레스에 약하고 브리틀 매터리얼의 경우 텐사일한 노멀 스트레스에 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저번 액시얼 로딩 챕터에서도 0도와 45도 평면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외부에서 토크가 작용할 때의 0도와 45도 평면을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봅시다. 시작하기에 앞서 고체역학에서의 거의 대부분 분석 과정은 스태틱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가정한 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정사각형 A의 각 면에 작용하는 노멀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외부에는 저 실린더를 잡고 돌리려는 토크만 작용하고 있을 뿐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힘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정사각형 A의 왼편에는 아래쪽, 오른편에는 위쪽을 향하는 쉬어링 스트레스가 형성될 뿐입니다. 지금 그림에 그려진 정사각형은 실린더의 가장 표면에 붙어 있으니까 쉬어링 스트레스의 크기는 타우 m이 되겠죠. 이때 정사각형 A는 스태틱 이퀄리브리엄, 즉 모든 힘의 합이 0이면서 모든 모멘트의 합이 0인 상태를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사각형 A가 회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사각형 A의 위편에는 또다시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편에는 왼쪽으로 향하는 쉬어링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형성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사각형 A는 두 모서리가 외부의 토크와 서로 평행했던 덕분에 굉장히 간단하게 분석을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정사각형 B는 모든 모서리가 45도만큼 기울어져 있어서 보자마자 바로 판단해낼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등변 직각 삼각형을 그려서 정사각형 B의 한 모서리에서의 정보만 얻어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 정사각형 A로부터 이 두 변에서의 정보는 얻어낼 수 있습니다. 왼편에는 타우 m만큼의 쉬어링 스트레스가 아래 방향으로, 아래편에는 타우 m만큼의 쉬어링 스트레스가 왼쪽 방향으로 형성되고 이 두 변 모두에서 노멀 스트레스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직각삼각형도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회전해서도 안 되고 움직여서도 안 되겠죠. 다만 현재 이 상태로도 직각삼각형은 회전할 일이 없기 때문에 빗변에서의 쉬어링 스트레스가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힘의 총합이 아직 0이 아니니까 빗변에서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의 이 두 변의 2차원 면적을 A0라고 할 때 이 빗변의 면적은 스퀘어 루트 2 곱하기 A0가 됩니다. 스트레스의 면적을 곱해서 각 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왼쪽으로 타우 m 곱하기 A0, 아래쪽으로 타우 m 곱하기 A0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힘 벡터를 합치면 왼쪽 아래 45도를 향하는 스퀘어 루트 2 타우 m A0만큼의 힘 벡터가 형성이 되겠죠. 따라서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직각삼각형의
빗면에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스퀘어 루트 2 타우 m a0만큼의 힘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힘을 에어리어인 스퀘어 루트 2 곱하기 a0로 나누어질 때 나오는 타우 m이란 값은 이 빗면에서의 노멀 스트레스의 크기가 됩니다. 인장시키는 방향이니 부호는 플러스고요. 이렇게 구해낸 정보를 다시 원래의 정사각형 B에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각 모서리에서 쉬어링 스트레스의 크기는 0이고 노멀 스트레스의 크기는 플러스 타우 m과 마이너스 타우 m이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즉, 실린더의 표면에서 0도 방향의 평면으로는 쉬어링 스트레스가 최대가 되고 45도 방향의 평면으로는 노멀 스트레스가 최대가 됩니다. 사실 이번에는 저번 챕터 1에서와 같이 모든 각도 세타에 대한 함수식을 작성한 뒤에 엄밀하게 노멀 스트레스와 쉬어링 스트레스가 최대가 되는 경우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0도일 때는 쉬어링 스트레스의 크기가 최대값 타우 m을 갖고 각도가 45도일 때는 노멀 스트레스의 크기가 최대값 타우 m을 갖는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쉬어링 스트레스의 약한 물질에 그림에서와 같은 토션을 가해주면 0도 방향으로 페일이 발생할 것이고 반대로 인장되는 노멀 스트레스, 즉 텐사일한 노멀 스트레스의 약한 물질에 그림에서와 같은 토션을 가해주면 텐사일한 노멀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45도 방향으로 페일이 발생하겠죠. 전자의 경우는 쉬어링 스트레스에 취약한 덕타일 매터리얼에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는 텐사일 노멀 스트레스에 취약한 브리틀 매터리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실험한 사진에서도 예상했던 결과가 나와주고 있죠. 덕타일한 매터리얼은 깔끔하게 0도 방향에서 페일러가 발생했고 브리틀한 매터리얼은 45도 방향에서 페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때 브리틀 매터리얼이 45도 방향으로 페일러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러한 모양새로 페일러가 발생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은 실린더의 옆면을 위아래로 펼쳐서 전개도로 확인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그랗게 말려있는 옆면을 위아래로 넓게 펼쳐 보았을 때 정사각형 B는 이곳에 이렇게 위치하게 될 겁니다. 텐사일 노멀 스트레스가 이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으므로 페일러가 발생한다면 이 방향으로 쩍 갈라지게 되겠죠. 그 결과가 이러한 나사의 나사산 모양 같은 페일러로 이어진 겁니다. 만약 처음에 착각했던 대로의 페일러가 발생하려면 전개도 상에는 이렇게 나타내어져야 할 겁니다. 이곳에서 갑자기 크랙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딱히 떠오르지는 않네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에서 공부한 압축 인장시키는 폴스로 인한 노멀 스트레스와 관련된 공식은 3개가 있었는데요. 먼저 시그마는 P 오버 A라는 점, 그리고 입실론은 델타 오버 에리어라는 점, 그 다음에 이 둘 간의 관계식은 시그마 이퀄 2 곱하기 입실론이라는 관계식이 있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수평 방향의 폴스로 인한 쉬어링 스트레스를 둘러싼 공식들도 3개가 있었는데요. 타우 에버리지의 값은 P 오버 A라는 점, 감마의 값은 그냥 기울어진 각도의 크기라는 점, 그리고 타우와 감마의 관계는 타우 이퀄 G 오버 감마라는 관계식이 있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한 잡고 돌리는 토크로 인해 발생하는 쉬어링 스트레스에 관해서는 2가지 중요한 공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타우 로우가 타우 C, 즉 타우의 맥시멈 값 곱하기 로우 오버 C라는 정비례 관계식이 있었고, 또 외부 토크 T는 인테그랄 로우 곱하기 타우 M 곱하기 로우 오버 C dA였으므로 이 값은 타우 M 오버 C 곱하기 J라는 점, 이 공식들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도감 3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첫 번째 경우는 단면에 수직으로 누르거나 아니면 수직으로 잡아당기면서 단면의 수직인 방향에 스트레스가 형성이 되었고, 쉬어링 스트레스의 경우 단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쓸어내림으로써 단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공부한 잡고 돌리는 토크로 인해 발생된 쉬어링 스트레스의 경우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중심에서는 스트레스의 크기가 0이 되고 가장자리에 가까워질수록 그 크기가 정비례하게 커진다는 대소관계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